보이는 것 모두 꽃, 생각하는 것 모두 달. 마사오 바쇼는 일본 문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며 일본인이 좋아하는 문인 5명 안에 드는 시인이다. 17자로 된 짧은 시로 시문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해학과 언어 유희에 치우치던 시를 예술 차원으로 끌어올린 하이쿠의 완성자이다. 일본의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쇼를 비껴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하이쿠에 담긴 정서는 일본을 연구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분석하고 인용하는 소재이다. 빼어난 하이쿠가 실린 그의 동북지방 여행기 오쿠노호 소미치 길은 깊은 곳으로 가는 좁은 길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행문이며 외국에 가장 많이 소개된 일본 고전 작품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바쇼는 아사히 신문에서 2000년 실시한 천년의 일본 문학가 투표에서 6위에 올랐다. 그가 활동하던 17세기 후반에 바쇼는 이미 유명한 시인이고 우상이었다. 일본 전역에서 그를 자신들의 지역에 초청하려고 경쟁했으며 여행하는 곳마다 많은 이들의 주목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시인들과 시인 지망생들이 모여 그와 함께 시를 짓고 그에게서 배우고 문화생이 되었다. 바쇼의 여행은 개인적인 방랑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풍을 전파하는 여행이기도 했으며 문화생들은 그의 가르침을 세세히 기록했다. 그가 무심코 쓴 글들까지도 지인들에게 보낸 165통의 편지와 함께 소중히 보존되었다. 추종자들은 그의 시와 가르침을 공유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우편 제도를 만들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공식적인 문화생은 80명이 넘었고 일본 전역에서 2000명에 이르는 문인들이 그의 가르침에 동조했다. 사후에는 그에게서 비밀의 시작법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150주기에는 일본 대표 종교 신토에서 하나노모토 다이묘진이라는 신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했다. 오늘날에도 그가 300년 전에 여행한 장소들에서 관광객들에게 당시의 일화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지은 하이쿠가 비석과 바위들에 새겨져 있다. 그가 방랑한 길은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따라서 걸었으며 남녀노소 일본인들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길이 되었다. 평이한 언어로 심오한 정신성을 표현한 바쇼는 렌가, 2사람 이상이 번갈아 한 행씩 읊는 시놀이의 첫 구인 헛쿠를 독립시켜 오늘날 우리가 하이쿠라고 부르는 차원 높은 문학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또한 그가 쓴 하이쿠적인 산문 하이브는 문학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 세계 속 독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또 다른 매력은 그의 삶에 있다.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바쇼는 생의 마지막까지 고독하고 탈속적인 삶을 추구했다. 인기 있는 하이쿠 지도자이자 유명 작가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에도, 지금의 도쿄 변두리의 풀로 엮은 오두막 생활을 선택했다. 물질주의적 향락과 유희가 지배하던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 정신에 다가간 실천적 행동이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발꿈치가 닳도록 몇 차례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보 여행을 떠났다. 빈곤한 생활에 자족하며 삶과 문학에 대한 고뇌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외로움을 하이쿠로 승화시켰다. 도쿠가와 막부 1603년부터 1867년까지의 시기에 강력한 통치 아래 풍요로운 경제가 꽃피어난 에도 시대는 무사와 더불어 급부상한 조닌이라는 상인 시민 계급이 사회의 중심축이었다. 무사 사회에서 나오면 조닌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바쇼는 사회와 계급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방인으로서 순수 문학을 추구했다. 무사 출신이면서 무사직을 떠났고 조닌 사회에도 편입되지 않았으며 삭발을 하고 참선 수행을 했지만 불교에 소속됨 없이 그 어떤 사회와도 동일시되지 않은 채 소외와 고독을 예술가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시를 포기하는 일이라 여겼기에 현실 사회를 벗어나 오직
예술의 길만을 걸었다. 바쇼의 하이쿠를 읽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의 최우수작들을 읽는 것이며 17자로 묘사된 자연과 인생의 허물을 감상하는 것이고 방랑미학의 대표작들을 마음에 품는 일이다. 문화생 모리카와 교리쿠에게 주는 글에서 바쇼는 나의 시는 하로 동선,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처럼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하이쿠의 성인 하이세이로 불리는 이는 이 바쇼 한 사람뿐이다. 사후 3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의 시가 일본인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진정한 시 세계에 대한 갈구,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우수, 여행과 방랑에 그치지 않는 동경, 뛰어난 문학성 등이 한 인간의 생애와 문학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문학이 그렇듯이 바쇼의 하이쿠는 시대와 장소의 산물이지만 시공간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하이쿠는 575, 17자로 된 정형시다. 하이쿠의 탄생은 일본 고유의 시 형식인 와카와 관계가 깊다. 일본의 노래라는 뜻의 와카는 주로 57577의 31자 안에 계절의 변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정형시다. 일본의 고전 시가는 거의 모두 이 와카의 형태이다. 그런데 중세의 시인들은 이 와카를 2명 이상이 돌아가며 짓는 시놀이로 즐겼다. 한 사람이 먼저 첫 구 575를 읊으면 다음 사람이 이를 받아 77로 읊는 방식인 이 집단 창작시 형태를 렌가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50구, 100구 혹은 300구까지 이어지곤 했다. 렌가에서는 전체 시의 분위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첫 구가 가장 중요했다. 렌가의 첫 구를 호쿠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시작하는 구라는 뜻이다. 호쿠에는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었다. 575의 음수율을 지키고 계절을 의미하는 단어인 계어, 기고를 포함시켜야 하며 시의 운율을 위해 조사나 조동사에 해당하는 끊는 말, 기레지를 넣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나중에 하이쿠의 3가지 규칙이 되었다. 궁정의 귀족 계층이나 승려들이 읊던 초기의 렌가는 평민과 상인 계급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16세기 에도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분파가 생겨났다. 기존의 렌가가 너무 지적이고 귀족적이라고 여긴 이들은 서민적이면서 재밌고 해학적인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이카이 렌가, 즉 해학적인 렌가다. 무사와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쉽고 익살스러운 재치 넘치는 시 형식이 등장한 것이다. 이 하이카이 렌가를 줄여서 하이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민중의 시짓기 놀이로 시작된 하이카이는 상류층이 독차지해온 지적인 와카나 렌가의 구절들을 패러디해 조롱하고 비트는 언어유희적인 성격이 강했다. 보수적인 렌가 시인들은 하이카이를 천박한 우스갯소리라고 비웃었지만 에도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 장르는 와카나 렌가가 아닌 단연 하이카이였다. 이 시기의 하이카이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문학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존인과 무사들이 주로 읊었다. 이들은 하이카이를 통해 잘난치 않은 귀족들의 세계를 조롱하고 서민의 해학과 웃음을 거침없이 표현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말놀이인 하이카이는 기발하고 재치 있는 언어 사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문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이 하이카이가 시문학의 중심이 되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마소 바쇼의 등장이다. 바쇼는 이 하이카이를 단순한 말놀이가 아닌 문학의 경지를 끌어올려 와카나 렌가 같은 정통 시문학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바쇼는 에도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1644년 일본 남동부 미에현의 이가시 우에노에서 태어났다. 기이반도, 남쪽 태평양으로 돌출한 일본 최대의 반도에 위치한 곳으로 문화 중심지인 수도 교토에서 남동쪽으로 4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토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킨 곳이다. 경제도시 오사카나 나고야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다. 우에노라는 이름의 고장이 많기 때문에 이가 우에노로 불리는 이곳은 12세기부터 활약한 이가류 닌자의 본거지로 유명해 오늘날에도 이곳에 닌자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난한 평민의 이남 사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바쇼는 본명이 마쏘 무네후사이다. 어렸을 때 이름은 긴사쿠였는데 청년기 때까지 삶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아버지 마소 요자에모는 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허락받은 하급무사로서 지방 영주를 섬겼으나 평화시대였기 때문에 영주에게서 하사받은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쇼가 13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떴으며 형이 가업을 물려받았다. 공공한 살림으로 인해 마쇼는 19살 때 이가 우에노 지역의 사무라이 대장 도도 요시키오의 집에 수행원으로 들어갔다. 그 집 아들 도도 요시타다를 시봉하면서 정확한 기록은 없었으나 주로 부엌일이나 허드렛 일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쇼보다 2살 많은 요시타다는 하이쿠에 취미가 있어서 교토의 하이쿠 지도자 기타무라 기긴에게 사사받고 센긴이라는 하이쿠 호까지 갖고 있었다. 친동생처럼 요시타다의 총애를 받은 마쇼도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하이쿠의 세계를 접하고 기긴의 가르침을 받게 됐다. 이 무렵 당대 하이쿠 시인 마세 시게요리가 엮은 하이쿠 시집 사요노나 카야마슈의 마소 무네후사라는 이름으로 하이쿠 2편이 실렸다. 요시타다의 작품이 한 편만 실린 것으로 보아 마쇼의 시적 능력이 더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22세 겨울에는 마쇼와 요시타다를 포함해 5인이 모여 100구까지 읊는 렌가 모임을 열었다. 이때 마쇼는 18구를 지었는데 이 시기에는 기긴의 영향을 받아 고전문학의 패러디 언어 유희 재치에 치중했다. 도도 가문의 상속자 요시타다가 25세에 갑자기 병사함으로써 마쇼의 인생은 또다시 방향을 잃었다. 충격을 받은 마쇼는 기반도 서쪽에 있는 고야산의 절 보온인에 요시타다의 머리칼을 복납하고 고향을 떠나 수도 교토로 갔다. 이후 20대 후반까지 행적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일설에 따르면 교토의 절 곤푸쿠지에 머물면서 불교 공부와 참선 수행을 했으며 기긴 문화에서 고전 문학을 배웠다. 기긴의 아들 고슈니 엮은 하이쿠 시집 속 야마이에 이가우에노 사람으로 작품이 소개된 것을 보면 아직 마음은 고향에 있었던 듯하다. 왜 고향을 떠났는지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다. 요시타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 무상을 느껴 불교에 의지했다는 설도 있고 요시타다의 뒤를 이어 사무라이 대장이 된 요시타다의 동생에게는 이미 수행원이 있어 마쇼가 설 자리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깝던 주군의 죽음에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설도 있다. 29세에 마쇼는 첫 번째 하이쿠 문집 가이오오이를 엮었다. 이가 우에노의 하이쿠 시인 36인의 하이쿠 69에 마쇼가 심사평을 곁들여 우열을 매긴 문집이다. 마쇼는 이 시집을 고향의 스가와라 신사에 있는 문학의 신 앞에 바치며 하이쿠 시인으로서의 결의를 신에게 고했다. 그리고 그 시집을 에도로 가지고 가서 출판했다. 이 시집은 에도의 시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년 후인 31세 마쇼는 스승 기긴에게서 하이쿠 작법서 하이카이 우모레기를 전수받았다. 스승이 직접 쓴 책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졸업을 상징하며 독립된 하이쿠 지도자가 될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계기로 마쇼는 이해 겨울 교토 생활을 완전히 접고 걸어서 에도로 향했다. 고향에서 에도까지는 320km였다.